그러면 시작할게요. 사랑은 치유하는 힘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택감정회사의 부사장인 조디 크리스틴으로부터 온 치유에 관한 편지입니다. 1987년 24살 때 크론병에 걸렸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통증은 극심했고 2년 뒤에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어쩌면 장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통이 지긋지긋했지만 수술을 받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진정한 치료가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다른 치료법을 찾기 위해 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캘리포니아 산카를로스의 서클스타 극장에서 열린 강연회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루이스 헤이를 만났고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랑이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거울을 보며 매일 확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라고 반복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나는 45살이고 아무 약도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2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는데 매번 건강한 상태입니다. 루이스, 책상에 놓인 당신의 사진을 보며 나의 작업을 되새기고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최근에 나와 남편은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사랑과 축복을 보냅니다. 이런 제가 내일 허리 시술을 받을 텐데 이런 글을 보면 자꾸 저한테 시술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시술 잘 받고 관리하면 되겠죠? 네. 하고 확언할게요. 그리고 맞아. 자존감과 건강이라는 루이스 헤이 이 책의 작가가 하는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래의 질문을 답해보세요. 각각의 질문에 답을 한 뒤 부정적인 대답이 나온다면 그 신념을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확언을 1개 혹은 그 이상으로 써보도록 합시다. 라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좋은 건강을 누릴 자격이 있나요? 네,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 신념을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확언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이 신념으로부터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 이 신념을 버리려고 하면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나요? 입니다. 네, 꼭 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확언할게요. 나는 매일매일 이거 꼭 따라해 주셔야 돼요.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점점 더 좋다.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아름답고 힘이 있다. 나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며 건강미가 넘친다. 내 몸은 빠르게 치유된다. 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으로 채워진 나의 생각이 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늘 안전하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내면 의식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나는 내 몸의 경이로움에 늘 감사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몸을 소중하게 대한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패턴을 해결하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제 신성한 치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완전히 편안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나를 만지는 모든 손은 곧 치유의 손이며 사랑만을 표현한다. 내 수술은 빨리, 쉽게, 완벽하게 진행된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이제 좋은 건강은 나의 것이다. 나는 과거를 흘려보낸다. 입니다. 그리고 옆에 질병 치유학원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할게요. 12분이라서. 나는 내 존재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곧 건강임을 받아들인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편함을 야기하는 내면의 정신적 패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적으로 내려놓는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영양가 있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신다. 나는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재미있는 운동을 한다. 나는 내 몸이 얼마나 경이롭고 훌륭한 기계인지를 잘 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러한 몸 안에서 살고 있음을 특권으로 여긴다.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좋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 입니다. 자, 두 번째,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 책의 주인공의 어린 시절, 로버트와 그 로버트의 친구 마이크가 돈을 버는 방법을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배우겠다면서 토요일 3시간씩 시간당 10센트씩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제 책의 주인공인 어린 로버트는 일을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그리고면서 아저씨는 하나도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라고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가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잠깐만, 다들 먼저 할게요. 네, 시술을 먼저 하게 됐고요. 네, 학원은 인스타 피드에서 미리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몇 번 올렸는데 똑같은 걸 또 여러 번 올리기가 조금 그래서 또 항상 와주시는 분들이 와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공지를 드렸어요. 6월 25일 피드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조금만 내리시면 그게 있습니다. 조금만 쭉 내리셨을 때 뭐였지? 6일 전 남을 위한 착한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좋은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 요 피드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의 가장 첫 번째 피드가 되겠어요. 찾으셨을까요? 화면이 안 보이네. 네, 안 보입니다, 화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가장 첫 번째입니다. 거기 한 장 넘기시면 나와요. 아이고. Lisa, hi, hello. Fine and you? Sarah, you came. You're coming. 네, 오늘의 today's meditation was love has healing power and a rich father, poor father. Today's lessons about if I have to change things, I have to change myself first. 만약 상황을 바꿔야 한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입니다. 네, 오늘 계속 이어가 볼게요. 부자 아버지는 몸을 뒤로 젖히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이윽고 그분이 다시 말했다.
다시 생각해보렴. 관점을 바꿔봐. 나를 탓하지 말고. 왜냐면 그 아저씨를 보수도 올려주지 않고 굉장히 노동 학대, 아동 학대를 시킨다고 아저씨한테 막 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 아저씨가요. 분명히 마크 아버지였는데 왜 부자 아버지가 그렇게 됐지? 네, 계속 어쨌든 읽어볼게요. 책에 있는 것처럼. 다시 생각해보렴. 관점을 바꿔봐. 나를 탓하지 말고. 내가 문제라고 여기서도 안 된다. 죄송해요. 만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넌 나를 바꿔야 하겠지. 하지만 네가 문제라는 걸 깨달으면 너 자신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서 뭔가를 배우고 더 현명해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그대로 놔두고 늘 남들을 바꾸려고만 하지. 이 점을 명심하렴.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쉽단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문제에 대해 나를 탓하지 말렴. 하지만 아저씨가 시간당 10센트밖에 안 주잖아요. 그래서 너는 거기서 뭘 배웠니?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저씨가 구두쇠라는 거요. 그것 봐라. 너는 아직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잖니?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걸. 남이 문제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네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가 있겠니? 아저씨가 맞네요. 아저씨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냥 부자 아버지라고 한 것 같아요. 아저씨가 시급을 올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약속대로 제게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죠. 잘 아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한단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보수, 그런 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그냥 시간당 10센트만 받으면서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부자 아버지가 빙그리 웃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월급이 오르길 기다리면서 돈만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개는 상황을 그저 순수히 받아들이고 일부는 열심히 몸바쳐 부업이라도 하지만 그래봤자 역시 보수는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바닥을 멀뚱히 쳐다보았다.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교훈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삶의 맛이라는 것이었다. 이윽고 나는 다시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걸 써야지. 부자 아버지가 몸을 기울이더니 내 머리를 가볍게 토닥였다. 여기에 달린 네 머리 말이다. 그런 다음 부자 아버지는 자신과 내 가난한 아버지 그리고 직원들의 길을 가르는 핵심적인 사고방식을 알려주었다. 그런 관점을 통해 부자 아버지는 하와이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 되었고 학식은 늘 높았지만 가난한 내 아버지는 늘 금전적으로 시달렸다. 하나의 관점이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그러한 관점을 몇 번이고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첫 번째 교훈이라고 부른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 나는 이제껏 가난한 아버지에게 배운 것과 전혀 다른 관점을 배우고 있었다. 당시에 9살이던 나는 두 아버지 모두가 무언가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아버지는 모두 내가 공부하길 바랐지만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고등 교육을 받은 내 아버지는 나도 당신처럼 공부하기를 권했다. 이야, 나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대기업처럼 안전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월급도 많이 받고 말이야.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내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워 그것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분의 도움으로 교실에서가 아니라 삶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삶을 통해 그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부자아버지는 계속해서 내게 첫 번째 교훈을 말해줬다. 네가 시간당 10센트를 받는다는데 화를 내서 참 기쁘구나. 만약 네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였다면 난 너를 가르쳐줄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진정한 배움에는 활력과 열정 그리고 불타는 욕망이 필요하거든. 한데 그 방정식에서 커다란 부분을 분노가 차지하지. 분노와 사랑이 결합된 것이 열정이라 그렇단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 그래서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을 따르는 거야. 여기까지 할게요. 그 전에 약간 옆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옆에 짜투리 글이 20년 전 오늘 아까 삶이라는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20년 전 그리고 오늘 삶이라는 스승 오늘날 밀레니얼 세대 여기 Y세대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는 삶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자동화 로봇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의 일을 대체하는 바람에 갈수록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더불어 시행착오를 거치며 실수를 통해 배우는 일 역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진다. 학교 고분고는 실제 세계에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학 졸업장이 이를 보장해주던 시대는 끝났다. 23분이에요. 시간이 빠르네요. 폴인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 미리 해뒀어야 됐는데 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좀 그렇게 하게 됐어요.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이거 제가 아닌데 이거다. 슈독이라는 책 우리 미리 훑어보기 여기 책 소개 내용 보고 있었는데 신발에 미친 사람을 뜻하는 은어가 슈독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나이키가 탄생했을까? 나이키는 일본 운동화를 수입해 미국 시장을 장악했더니 미친 생각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다른 노래 들어야지. 왜 이게 셔플 재생이 안 되지? 정말 이상한 것 같아. 네. 그래서 브랜딩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팔고 싶을까? 고객들이 사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의 아주 매력적인 제품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팔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나는 제품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설명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품질이다. 그렇게 해서 나이키는 퓨마와 아디다스와 동등한 위치에 올랐고요. 나이키를 신은 육상 선수들이 육상 대회에서 1, 2, 3등을 모두 거머쥐니까 이제 선수들은 나이키만 신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나이키의 위상을 더 높이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나이키 이퀄 승리, 브랜드를 넘어 정체성으로 필은 사람들이 단순히 나이키를 품질만 좋은 운동화 브랜드로 기억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블루리본에서 나이키로 기업명을 바꾼 뒤 필은 끊임없이 나이키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어요. 그때까지도 나이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나이키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어떤 회사가 되려는 것인지 설정하는 것은 필과 나이키에게 모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나는 깊이 고민하다가 승리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보다 훨씬 나았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남에게 지지 않고 싶었다. 지고 싶지 않았다. 나에게 패배는 죽음을 의미했다. 필은 나이키의 본질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죠. 돈이 나이키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나이키의 목표가 무엇이든 돈은 나이키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나이키가 주식 공부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네,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딱
아침에 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강의 한번 리허설 해보고 나가려고요. 그래서 이 수독은 내일 마저 읽을게요. 여기 하나만 더 읽을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433페이지. 많든 적든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돈은 당신의 일상을 정의한다. 우리의 과제는 돈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당시 나이키에는 버트페이스라고 불리는 직원회의가 있었습니다. 버트페이스는 나이키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에 벌어진 격렬한 토론장이며 한편으로는 즐거운 잔치였습니다. 나이키의 직원들이 세상과 맞서면서 세상의 불만을 토로하는 값진 시간이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필과 직원들은 나이키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키의 디자인을 좋아했으며 나이키의 스토리도 좋아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키를 신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좋아했습니다. 나이키는 이미 단순한 스포츠 브랜드 이상의 무엇, 바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나이키 이러한 정체성은 지금도 나이키를 다른 스포츠 기업들과 차별화시켜주는 게 핵심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직도 승리가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다. 입니다. 네. 나이키의 그 철학이 나이키는 운동선수들을 위한 옷이고 브랜드고 여러분은 모두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키의 철학이 운동선수를 위한 옷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나이키를 신거나 입으면 멋진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철학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디다스를 떠올리면 사실 그렇게 운동복의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아요. 왜냐면 음악하는 아티스트들도 많이 입고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상징, 힙합의 상징, 자유로움, 격식 없음, 자유분방, 이런 거에 상징인 좀 운동복도 있지만 그런 것도 되죠. 그런데 나이키는 오로지 딱 출발선상에서 나는 편견과 싸워 이겨 이러면서 항상 이기는 그런 모습, 끝까지 해내는 그런 모습이 늘 나옵니다. 승리하는 모습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아프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인스타